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뭐 이런 거 할 때 다 정리된 일이다 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우리 법원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법원 마음대로 판결을 내렸으니 일본이 들어와서 판결 바꿔라 말할 자격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린 경제보복 하겠다 하고 계속 암시를 했던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은 아니지만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준비를 꼼꼼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의 제일 핵심이 되는 주력 그 소재죠.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꺼내 들면서 뭐 일각에서는 아베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선거 전략 아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철회 없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선거 전략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선거 전략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정말 보복성 응징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력 산업들, 그것도 가장 수출의 효자 품목들인 IT 제조 쪽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이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규제 보복할 건 100가지는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산업구조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산업구조 하에서 왜 우리가 일본한테 타격을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경제 제재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고 실효성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일본의 잇따른 경제 제재,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상근자문위원이시죠. 이지평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일본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아마 국내에 이 박사님만큼 일본에 대한 내공이 깊은 분은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일본의 우리 반도체에 대한 경제 보복, 이게 일본이 사실 계속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경고 조치를 해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징용권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촉구하는 차원에서 네. 지속적으로 네.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입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흘리는 그러한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는 계속 일본으로서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해결하라, 아니면 우린 보복하겠다는 거를 계속 경고를 한 셈인데, 네. 그 일본이 올해 G20 의장국 아닌가요? 그리고 네, 자유무역 강력하게 천명한 게 일본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그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본 정부는 표면상 네. 안전보장상의 의심이 네. 되고 한국이 더 이상 신용할 수 있는 우방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강제징용 문제가 네. 결부되고 있고, 네. 일본 정부로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네. 준비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면은 사실은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일본에게는 피해가 크지 않고, 그러면서 한국에게 지면적으로 네. 충격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화웨이를 5G 기술에 대해서 화웨이를 규제한 거는 5G의 장비를 설치했더니 미국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화웨이를 규제한다 라는 의견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규제 품목 중에 고순도 불화수소, 우리가 그거 갖고 와서 일본에 무슨 기술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정보를 빼오는 것도 아니고 좀 억지로 갖다 붙인 얘기 아닌가요? 네, 물론 나중에 네. 일본이 카드를 내놓으면서 네. 어떤 증거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 그러한 이야기는 네. 지금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이 좀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규제 품목을 지금 세 가지를 정했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고 우리한테 지금 어떤 소재들인가요? 다 소재들이죠. 네,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는 네. OLED 예.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열에 강하고 예. 가공이 용이하다. 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이미 다른 소재로 바꿨습니다만은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좀 쓰는 편이고 네. 또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는 네. 이거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재고 반도체가 노간 장치를 활용해서 사진 찍듯이 회로를 네. 이제 형성하는데 이때 노간 장치와 더불어서 네. 사용되는 소재의 막을 형성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제 감간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고순도 불화수소는 어떤 건가요? 고순도 불화수소는 노간 과정에서 회로를 형성한 후에 예. 불순물을 제거할 때 더 독성 강한 가스를 활용하면서 제거를 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네. 쓰이는 부분이고 첨단 제품일수록 고순도의 네. 가스가 필요하고 네. 또한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취급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학 무기로도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아, 화학 무기로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한다. 네. 반도체 회사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가지고 화학 무기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플로린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거 LG 디스플레이는 이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제품으로 옮겼다고.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삼성전자 쪽이 타격을 받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겠네요. 삼성전자는 전원 다른 걸 못 바꾸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쓰는데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다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규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조 과정이라는 게 한번 공정을 세탁하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을 다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고순도 불화수소나 리지스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대체품들이 있나요? 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제품도 수입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도체의 고도화가 될수록 일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순도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그걸 못 따라오고. 중국의 아무래도 분질적으로는 좀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에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 제품 안 쓰고 중국 제품을 쓸 경우에 이게 예를 들면 분량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선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이제 미묘한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점프할수록 일본 제품이 필요로 하는 진수가 올라가면 중국 제품은 아예 쓸 수가 없다? 우리는 못 만드나요? 우리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도 있었고 사실상 금이에 이제 불화수소를 공장으로 세우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기분 나빠, 우리 불화수소 만들래 이래버리면 공장 지어서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장을 세운다라는 게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설비를 도입하고 또 레이아웃도 만들고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전산적인 가동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사드 보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강자의 논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결국 못한 건데 이것도 일본 거는 그나마도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 자체도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는 게 맞나요? WTO 실제로 가면은 여러 가지 논쟁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3개 품목으로 제재 대상 일단 일본 측 주장은 혜택을 뺐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정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3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꼼꼼히 이게 허가를 하겠다? 그러면 허가를 하겠다. 큰 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한국은 의혹 국가이고 일본의 규제 품목 분류상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에 허가를 받는 그러한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화이트 리스트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을 특별하게 한 국가만 무역 분류상 분류했다. 이러한 자기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무차별의 원칙을 하는 WTO에 위배되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일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안전보장 측면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를 받으면서 8월 정도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뺄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금수저치 아닌가? 허가 안 해주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허가 안 해주면 나한테 잘 보이면 허가해주고 잘못 보이면 허가 안 해줘 이거잖아요 지금. 허가에 이제 신중하게 하고 3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겠다. 이런 거 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일본이 안 해줘 이래버리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별로 안 해주는데 이제 특히 이번에 허가를 하는 담당 부처를 세계 품목에 관해서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부서 경제산업부의 산업국이라든지 무역국이 아니라 안전보장 담당 부문으로 옮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부서는 이제 안 해줄 때 허가를 안 해줄 때 이렇게 이관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면은 타격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기보다는 3개월의 충격을 주면서 한국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재고가 부족한 기업이나 분야에서는 생산 차질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고가 들어오면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나 대만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재고 순환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 가덕기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과소기의 생산 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네.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 다음에 너희한테 수출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건별로 할 때인데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 수출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도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 두고 보면서 할 일본도 모른다. 네. 아직 자국의 영향을. 뭐 이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본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급선가요? 지금 미국이 화웨이 규제한 것만큼이나 우리도 타격을 받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네. 무역 관련 행정 조치 조항으로 몇 개 고치고 네. 이제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소재를 네. 수출을 좀 디레이 시키고 네. 지연시키고 한국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행정 코스는 크지는 않다. 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네. 전체 수출 물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이라는 게 국가 경제의 3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면은 네. 뭐 한 달 정도 공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역 경제라든지 네. 관련 업체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3개월 정도의 차질이 아니더라도 한 1~2개월 정도의 차질이면은 기업으로서는 굳이 조달하는 업체들을 일본에서 다른 데로 바꿀 것인가 이런 네.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는 약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네. 조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러한 면밀한 주도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나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우리가 일본에 사실은 영향이 큰 부분이 있고 또 정밀기계 쪽이 일본 거를 갖고 쓰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거 조달을 또 계속 일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얼마나 일본 의존도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한일 간의 무역을 보면은 이제 주로 부품 소재 수입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는 종이유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둘 다 공업용 원자재를 서로 수출을 수입하는 관계에 있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의 초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별로 양은 많지 않지만은 아주 이제 소량으로 필요로 하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 의존이 높은 분야는 전밀기계, 반도체 제조 장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반도체 원료도 중요하지만은 반도체 제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입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OLED의 경우에도 노관 장치 핵심적인 전밀 기계는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첨단 소재는 이제 전자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또 농업 같은 데서도 일본의 기계라든지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난번 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르네사스라는 반도체 기업, 특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제품이 없으면은 현대도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의 하기에 따라서는. 일본 하기에 따라서. 어쨌든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싸우면 피해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보고 이익은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판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직 이제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조 장치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네. 한 몇 년 이내에 한국이 수입하는 양보다 중국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어서 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상당히 이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보면은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네. 스마트폰 수출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빠지게 되고 스마트폰 분야로까지 한국에 영향이 발생한다면은 네. 화웨이의 스마트폰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스마트폰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은 돈박이라는 이제 모든 회로에 들어가는 데 쓰이는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계 미쓰이 금속 계열의 기업이 한 90% 이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대지진 때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가면서 이제 물건을 조달하려고 하는 그러할 만큼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왜 못 만들죠 그런 거? 우리 기업들도 좀 그런 거 만들면 좋을 텐데. 그 일본이 하고 있는 핵심 소재 중에는 이제 큰 규모도 있지만은 시장 규모가 일단은 작은 것들이 많고 중견형 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면서 이제 아날로그적인 요소, 모노づくり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순도 가스의 경우에도 하고 있는 기업들은 100년 기업이고 그렇게 수익은 안 나지만은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의 초변이 얕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좀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이제 특화를 해서 그것을 글로벌하게 키우는 이런 데 강점이 있고. 일본은 이제 평균적으로 폭넓게 산업을 가져가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윈윈의 협업이 가능하다. 일본 부품 소재나 첨단 장비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할 때 LG라든지 삼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전자산업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와 협업을 해야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본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거나 또 장기화될 경우에 일본 기업들에도 엄청나게 큰 타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미 제조업이 상당히 공동화되고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은 중요하고 지속되겠습니다만은 아베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본 기업들이 더욱더 한국의 공장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시아로 이전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그러한 형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고 뭔가 뭐 타결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우리 제품에 지금 관세율도 높이겠다는 생각도 그 발표를 했나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것은 분명하게 WTO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그래도 일본이 뭐 관세도 좀 검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지금 기사는 나오고 있던데 그건 일본 정부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세계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것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은
모든 첨단 제품으로 확산되면은 네. 이제 무역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거의 영향을 지켜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의 외교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조금 더 제재할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역은 더 이상 하면 WTO라든지 일본 제조업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른 분야라고 하면 뭐 무역은 뭐 수입 제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략 물자 뭐 수출 제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무역은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제 노동 측면에서 일본에 취업하는 비자를 제한한다든지. 일본 취업을 제한하는 건 우리한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고 뭐 금융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뭐 한 17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다 빼가지고 뭐 갈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큰 충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주는 돈의 의미를 보면은 한국에 진출을 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금은 한 30조 엔 정도, 30조 원, 3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크로스보더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홍콩에서 우리 기업이나 본사가 기체를 하고 그것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은 69조 원이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총 여신은 2018년 그거를 기준으로 580억 달러를 넘고 약 69조 원이 되기 때문에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요괴에 있는 부분, 요괴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국가에 대한 요신을 포괄적으로 글로벌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금융 당국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기관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일본이 결국은 세계 최대의 선체권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 파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만약 그 일본 자금이 후퇴했다고 하면은 돈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자금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IMF와 같은 이제 충격을 안 주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국내에서 아니면은 해외에 인프라 수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할 때 일본의 초금리 자금이 안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에 협조적으로 들어가는 금융계 금융기관들의 자금도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가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반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일본보다 높은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자금을 조달할 때 일본이 얇게 들어오면 오히려 일본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빠진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우러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쉽게 덤비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나 할 수 있고 그걸로 규제를 또 한 가지 뭐 그거 다 해서 60조, 9조, 70조 이 정도면 한국은행에 갔다가 막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은 그냥 막아버리면 되죠. 또 그게 뭐 일시에 다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기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은데 일각의 언론에서는 또 너무 그거를 과대평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돈산 압력을 받고 경제도 좀 약해지는 시점에서 또 기업들이 수익성도 좀 악화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금융 부분까지 되면은 충격이 올 수 있다.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고 좋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돈산 포복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설마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금융부문에서도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지 대봐야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심하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항상 이제 그 점검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우리 정부 대응을 좀 보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외교 대립이 지금 강제징용 팽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전부터 사실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냉각돼 있고 경색돼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뭐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일 관계에 경색된 거는. 그러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심하게 경색이 돼서 이번 G20에서 서로 고개도 외면하고 두 분께서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래도 좀 참아보자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칼 뽑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꾼 것 같아서 이게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다. 그래서 WTO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일본에 보복하겠다. 뭐 이랬는데 일단 WTO 제소한다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성이 있고 조작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으로 알릴 필요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던 입장에서 일본이 말과 행동이 모순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다만 WTO의 체에서는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참 걸리잖아요. 그 이전에 한일 간의 이러한 외교 현안을 해결을 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글로벌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없이 애플에 아이폰도 못 만들고 아마존에 데이터 센터도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WTO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장치로서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 압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불매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가고 중국하고 휘토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대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고수를 하고 휘토류를 가공한 일본 기술을 유치를 원했던 중국의 전략이 차질을 빚은 만큼 일본은 버텼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커졌고 일본 자동차 업체에서도 매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중국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한 불매 운동도 버틴 일본이 쉽게 우리가 불매 운동 한다고 양보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불매 운동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러한 이제 그 보복의 연쇄 작용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클면 클수록 우리가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동시에 한일 간의 외교 협상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결국은 일본의 입장, 한국의 입장이 있고 외교 협상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 100%
간처를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교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이 외교력 얘기를 하시는데 외교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외교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외교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 같으면 미국하고 IS가 저렇게 계속 싸울 일은 없을 테니까 특히나 주변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아무리 우방이어도 긴장의 관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의 핵심, 우리가 꼭 필요한 핵심 소재들 국산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첨단 소재, 네. 첨단 정밀화학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자동화 기계, 로봇,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분, 그리고 특수 소재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데,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네. 부품이라든지 소재까지 포함을 시켜서 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와 같이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이 개발한 거를 그대로 모방하는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네. OLED라든지 반도체도 우리가 먼저 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야가 많아질수록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네. 계속 과거로부터 국산화를 해왔는데 그거는 과거의 제품은 뭐 LCD 같은 거는 높아졌지만 또 새로운 거를 할 때 네. 계속 자꾸 새로운 분야에서 의존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할 때 부품 소재, 기계까지 포함한 능력을 가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것이 이제 쉬운 길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면은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밸런스 감각이 적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해야 될 일은 대충 나온 것 같고, 그죠? 기업들은 이제 로 프로파일로 움직여서 일본 기업들하고 얘기해서 야, 위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야, 우리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방법을 찾자. 뭐 아마 이렇게 겉으로는 죽는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지 죽으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구조를 갖고 가야 될 텐데 아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갑자기 이제 일본 방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 기업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물밑 접촉을 일본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 단에서 해결책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재고가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3개월의 허가 기간이 네. 품목이 확대되면은 여러 품목에서 이제 반도체처럼 생산 차질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일본의 기세로 봐서 화이트리스트 폐쇄, 모든 품목의 이제 재고 불황 이렇게 바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재고 사정이라든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는 일본 기업하고의 관계를 조달 확대, 뭐 해외 거점에서의 조달이라든지, 근데 여기 있지 않으면은 대체 조달처를 확보해 둔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거 플러스 정밀 기계류 이런 분야에서 기업들도 동참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한일 간의 그러한 협력이나 협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외교 뭐 이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다이내믹스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냥 우린 영원한 맹방이다. 서로 믿고 갈 수 있는 관계고 서로 사실 믿고 왔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뭐 큰 잡음 없이 그게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또 보수가 정권을 잡든 약간의 뭐 짝깍거리는 정도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불협화음 나지 않게 끌고 왔거든요.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있긴 있었죠. 그래도 다 슬그럽게 넘어왔는데 그런 가지면서는 일본하고도 정치 의견은 서로 뭐 맨날 사이 안 좋게 투닥거리기도 하고 또 한일전 축구전은 뭐 다른 건 다 줘도 한일전은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관계로 가더라도 기업단에서 경제적인 협력은 굉장히 돈독하게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나서서 일단 방위비부터 좀 더 갖고 가자. 뭐 FTA 한 번 맺은 거 해도 다시 한번 해보자. 압력 수준으로 들어와서 이게 맹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액션들을 하고 이번에 일본 아베도 보면 이분도 똑같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징용 문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의 외교적 파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갖고 온 비즈니스 파트너들 이라고 해서 독점적인 조달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글로벌화 전략 자체에 이게 궤도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제 아베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도 네. 이제 작은 트럼프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러기도 이제 하죠. 네. 국가 전략적으로 정치력도 활용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 물론 그것은 일본의 제조업의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한일 전략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네. 트럼프가 하여간 이렇게 한번 중국을 때렸기 때문에 네. 아베로서도 한국을 때리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중국은 적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리는데 아베는 같은 그래도 우방이면서 이렇게 때리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계속 가열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결국은 WTO 제재 하에서 자유와 무차별, 공정한 비즈니스 질서가 있어야 네. 기업들이 안심해서 투자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자유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기업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한일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번에 이제 징용권 판결에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고려하면은 한두 번의 사과로 되겠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만 논리를 앞세우면은 협력이 네.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네. 하고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를 네. 서로 윈윈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문제가 그것을 같이 발목을 잡는 네. 부분을 이제 피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 보복 조치고 WTO 위반이긴 한데 이게 미리 예견됐던 일이죠. 작년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반년 이상 일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정부 보고 같이 협의를 좀 하자 하는 뭐 접촉도 공개적으로 또는 또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 안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일본의 정치적인 일정까지 서로 다 꼬여서 지금 이런 게 겉으로 고름이 터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사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과거에 집착을 해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그 문제에 매몰돼서는 외교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외교는 실리입니다. 동시에 일본도 이번에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또 우리 기업들, 일본 기업들 서로 간에 윈윈해서 이게 서로 간에 손해가 되지 않고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가 이득을 보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좋은 해결책을 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상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